네, 여러분, 이 파주에 나왔습니다. 파주에 있는 우리 김대년 장관이 운영하는 벙커 갤러리, 갤러리, 벙커 갤러리에서 조금 전에 우리 강남 아미고 회원님들하고 또 고향 파주 김포에서 함께 오신 분들하고 같이 쭉 둘러봤어요. 그림 너무 좋죠? 네, 이게 좋은 시간 갖고 있습니다. 브런치도 아주 맛있게 먹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한때를 갖고 있습니다만, 바로 저기요. 저기 보이는 산들이 있잖아요. 저거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55마일 휴전선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데, 요 임진강, 한강, 하류 쪽은 우리하고 북한 간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벙커 갤러리가 위치하고 있는 데가 뭐 직선거리로는 그저 한 1, 2km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엄중한 북한과의 대적 전선 하에서 살고 있어요. 벙커 갤러리를 나오시면 우리가 어떤 안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나 이런 거를 굳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저희가 북한이라니까요. 박사님, 저기 파란 마이크, 저기 방송 나오는 네, 스피커예요? 저게 대남 스피커. 네, 저게 우리 대북 방송이 워낙 성능이 좋아요. 한 10km에서 30km까지 그 소리가 전파되는데, 저쪽은 그 정도가 못 되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하면 이 대남 북한의 방송은 아예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북 방송을 할 때는 이제 낮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밤에 11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다들 우리 고나게 주무시는 그 시간에 대남 방송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예전에는 북조선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귀신 우는 소리, 뭐 기계 막 찢어지는 소리, 하여튼 그런 소리, 까마귀 우는 소리 뭐 이런 걸로 해서 이 접경 지역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 하세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이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다는 거를 이제 이 파주 벙커 갤러리에 오시면 너무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오는 중에도 보면 오두산 전망대도 있고, 조금 더 가면은 도라산 전망대도 있고, 또 저쪽에 김포 쪽에는 애기봉 전망대도 있고, 북한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또 고성 쪽에 고성 전망대도 있고 많은데, 거기는 가도 그러니까 휴전선이 비무장지대가 몇 킬로씩 있기 때문에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그냥 북한이 우리한테 보이기 위한 전시용 주택 몇 개 말고는 별로 안 보여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망원경 쓰지 않고도 바로 저희가 북한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다른 아미고 회원님들도 여기 벙커 갤러리는 한번 꼭 오시고, 또 우리 김대영 장관 그림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미고 회원이 온다고 하면 김대영 장관님 작업 중에라도 바로 작업실이 옆인데 달려오셔서 우리 아미고 회원들하고 함께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을 작가와 함께 둘러본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행운입니다. 아주 특별한 행운입니다.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렸고, 어떤 터치로, 어떤 기법으로 이걸 그렸나라고 하는 걸 직접 듣고 보시면 그림이 또 다르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시간들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자주 가지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만난 다음에 광화문으로 갈 건데요. 오늘 오후 3시부터 광화문 국민대 집회가 있잖아요. 탄핵 저지를 위한 국민 집회가 있는데, 여기 당장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현실도 생각하고, 또 종북 주사파들이 끊임없이 우리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 집회를 지금 계속 강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맞서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국민 대혁명 집회도 저희가 가서 취재를 할 계획인데, 그런저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났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군사 전쟁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쟁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릴까 생각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는 모든 전문가들이 로마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 간단합니다. 징기스칸이 이끌던 몽골 기병도 세고,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군도 세고, 우리 이순신 장군의 해군도 정말 우리 전쟁사에는 아주 우뚝 솟아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로마군이 최고였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제국을 1000년 동안 유지한 군대거든. 전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 여러 번 나타났어요. 지금은 어떤 면에서 미국 제국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200년 전에는 영국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시대도 있었고, 스페인이 한때 세계를 장악했던 스페인 제국 시대도 있어요. 또 땅덩이는 별로 크지 않지만
네덜란드나 덴마크도 한때 큰 소리 쳤던 그 제국 중에 하나였어요. 바로 멸망하기는 했지만, 패망하기는 했지만, 일본도 대일본 제국이라고 큰 소리 치고 다녔던 때가 몇십 년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도 1000년 동안 제국을 유지했던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역대 가장 강력한 군대는 로마군이었다고 얘기합니다. 1000년의 제국을 버텨준 군대니까. 사실 지금 전 세계의 육군들의 대부분의 전술은 로마군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각자 자기 나라에 맞게 변형을 했지만 기본은 그래요. 그러면 로마군이 왜 강했나? 그거는요,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강했어요. 로마군은 기본적으로 시민이자 군인이에요. 군대가 따로 있었던 상비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농사일을 하거나 또는 상업을 하거나 자기 생업에 종사해. 귀족은 아크로폴리스에 가서 토론하듯이 로마 원로원에 가서 정치도 하고, 그러다가 전쟁이 터지면은 그 시민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시민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은 늘 365일 군대 입대하면은 18개월 동안, 또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땐 33개월 동안 그냥 먹고 자고 군대에서 했잖아요. 로마군은 그렇진 않아요. 상비군이 아니에요. 시민군인데, 그런데 그렇게 강했어요. 그 비밀이 뭐냐? 조직과 훈련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시민이지만, 그러나 일정한 시간 동안에는 딱 소집 영장에 응해서 소집돼서 엄격한 규율에 따라서 훈련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전쟁이 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군의 기본 장비 아세요? 그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갑옷은 거의 없어요. 갑옷은 너무 무겁고, 그래서 사실은 중세 시대의 기사들이 폼 잡을 때나 입는 거지, 창도 아니에요. 채찍은 서부 영화에서. 로마군의 기본 장비는 뭐냐? 로마군 기본적으로 보병이에요. 지휘관이나 말 타고 다니지 보병이에요. 그럼 로마군의 기본 장비는 뭐냐? 한 손엔 방패, 한 손에는 단검이야. 단도 같은 이런 게 아니고 짧은 칼, 단도야. 긴 칼이 아니에요. 창도 아니야. 물론 창은 한 2개씩 갖고 다니지만 창은 던지면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원거리 접전할 때 쓰기 위해서 창을 1-2개씩은 준비하지만 실제로 이게 주력 무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군의 주력 무기는 한 손에 방패, 한 손에 요 정도 되는 단검이에요. 그러면 로마군이 상대한 수많은 그 외국 적군들은 때로는 막 긴 창을 쓰기도 하고 긴 칼을 쓰기도 하고 말을 타고 달려오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적들과 싸워서 방패와 짧은 단검으로 다 격퇴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게요, 일단 명령이 내리면 그 자리를 사수하는 거야. 엄격한 규율이야. 전장에서 이탈하면 그 자리에서 처형해. 누구도 예외 없이. 그래서 일단 지켜 그러면 죽을지언정 도망을 안 가고 지켜. 그런데 어떻게 지키냐? 한 손에 방패라 그랬지. 방패와 방패를 연결하는 거야. 방패와 방패를 연결하면 바리케이트가 되는 거야. 이렇게 사각형의 바리케이트가 되는 거야. 포위당해서 사방에서 공격을 받아도 딱 방패 바리케이트가 무너지지만 않으면 이 사람들은 죽진 않는 거야. 그러면 방패는 한 손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해. 그 다음에 자유로운 한 손으로 짧은 칼을 들고 있어. 근데 이 바리케이트를 저쪽에서 공격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까이 오잖아. 가까이 오면 오히려 긴 창이나 큰 도끼 같은 게 고추장스러워. 짧은 단검이 제일 효과적이야. 그러니까 짧은 단검은 베는 역할이 아니라 찌르는 역할이야. 근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방패 바리케이트를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된다는 엄격한 규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거의 죽을 때까지 훈련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개개인을 보면 로마군 별거 아니에요. 키도 얼마 안 컸어. 역사적인 사료에 보면 키도 별로 안 컸고 무기도 짧은 칼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방패, 이게 다야. 당시에는 갑옷은 거추장스러웠기 때문에 실제로 폼 잡을 때나 입는 거지 거의 안 입었어요. 그냥 로마의 사람들 영화에 보세요. 치마 입고 다니잖아. 거의 짧은 바지 입고 다니잖아. 그런 차림으로 이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적 로마 군대를 지켜낸 힘은 강철 같은 규율이야. 그 단위 기본 조직을 백인대라고 불렀어. 100명의 군대. 그 백인대 대장이 로마에서는 최고야. 백인대장 출신이다 그러면 일단 다 손흥민이 보듯이 봐주는 거야. 이런 단위로 로마가 전 시민이 조직됐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전 영토가 이게 방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군을 보면 지금의 이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무기가 빈약해. 그리고 전쟁터 올 때 각자 알아서 방패하고 칼은 지가 준비해서 와야 되는 거야.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만 시민이고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만 명예롭게 전장에 뛰어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로마군은 절대 노예, 외국군 이런 사람들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전장에 참여한다는 것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높은 자부심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다. 그 이상의 영예로운 자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장을 위해서 훈련할 때 정말 실전처럼 하는 거야. 로마 제국의 천년의 역사를 쭉 추적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왜 로마가 망했는가 이걸 연구한 대표적인 역사가가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참 천재야.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은 프랑스 말을 전혀 몰랐고 로마사를 연구하고 싶은데 로마의 언어, 라틴어죠. 라틴어도 전혀 몰랐어. 영국에 살았으니까 영어밖에 몰랐던 거야. 프랑스에 어찌어찌해서 이제 쫓겨가듯이 유학을 하게 됐는데 자기는 여전히 로마에 대한 역사 연구의 꿈을 갖고 있어서 라틴어를 알고 싶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한 방법. 근데 몸은 파리 프랑스에 있잖아. 프랑스도 알아야 돼. 어떻게 했냐? 라틴어 책을 한 권 구해서, 물론 사전 가지고 다 찾아서 라틴어 책을 한 권 구해가지고 이 책을 프랑스 말로 번역을 했어. 라틴어도 잘 모르지, 프랑스 말도 잘 모르는 사람이 뭐 온갖 사전 찾아가고 사람들한테 물어가면서 라틴어 책을 프랑스 말로 번역을 했어. 그 다음에 그 프랑스 말로 번역된 걸 다시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 그래서 1년 만에 프랑스 말과 라틴어를 뗐다는 거거든. 혼자서 독학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천재인 거예요. 그 정도의 천재가 로마 역사를, 천년의 역사를 연구했어요. 저작의 두께는 이 정도 돼요. 이게 너무 책이 두껍고 또 정말 방대하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이걸 일반인들이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로마 역사에 전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에드워드 윌슨의 로마 제국 역사서를 추격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여럿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그 책이 한 권으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게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게 제가 보기에 제일 번역이 잘 됐어. 한 권짜리야.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에드워드 윌슨의 이런 대목이 나와요. 로마군의 훈련과 로마군의 전투의 차이는 유일하게 피가 있느냐 없느냐만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뭐냐면 훈련을 진짜 실전처럼 한 거야. 다만 실제 칼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찌르고 맞아도 칼은 피는 흘리지 않을 그 차이만 딱 있었다는 거야. 나머지는 전투와 똑같이 했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많은 말들이 나와요.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훈련 때 흘린 피와 땀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전에서는 덜 흘린다. 뭐 이런 말들이 거기서 다 파생해서 나와요. 그런 에드워드 윌슨, 아주 위대한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로마 제국의 멸망을 연구했을까? 평생을 바쳤어요. 그거는 당시 에드워드 윌슨이 살던 때가 영국이 막 대영 제국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떠오를 때야. 그때 에드워드 윌슨은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내 조국 영국이 지금 대국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제국도 언젠가는 망할 거야.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제국으로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할까? 그러려면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제국이 어떻게 망했나를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 뭐냐? 로마군의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전통과 원칙이 있잖아요. 시민만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고 전쟁 참여 자체가 영광이고 그리고 정말 실전처럼 훈련을 하고 강철 같은 규율을 유지하고 이게 로마 제국이 망할 때 보니까 그게 지켜지지 않은 거야. 이유는 있어요. 너무 많이 죽어 로마 시민들이. 제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변방에서 반란은 자꾸 더 일어나잖아. 그때마다 이 똑같은 원칙으로 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쟁이 났는데 이걸 진압할 시민군을 참여할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저출생 문제 고생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가 용병을 써요. 어쩔 수 없이 써. 근데 결국 그 용병이 반란해서 제국이 망해요. 그 용병한테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강력함은 강철 같은 규율이 있다. 무서운 무기, 화려한 전략 이런 거 아니야. 강철 같은 규율이 있다. 그리고 로마군은 그래서 개인 훈련은 각자 알아서 집에서 하는 거야. 체력 단련을 한다. 뭐 달리기를 한다, 창을 던지는데 정확하게 던진다, 뭐 칼싸움을 한다, 이런 거는 다 집에서 알아서 훈련해 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이 군대에 와서 훈련할 때 뭘 하냐? 축구식으로 따지면 전술 훈련만 해. 전술 훈련. 이게 축구로 비교하거나 야구로 비교하면 이렇게 돼요. 훈련이 세 가지 수준이 있어. 하나는 전략 훈련이 있어. 또 하나는 전술 훈련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 훈련이 있어. 뭐 개인 훈련 같으면은 무슨 야구는 타자는 배팅 연습하고 투수는 던지기 연습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이게 개인 훈련이야. 그리고 그게 좀 부족하면 따로 피트니스 티칭을 받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따로. 이게 전술 개인 훈련이야. 이건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각자 알아서 하는 거가 일상화됐기 때문에 로마의 가장 대표적인 스포츠가 레슬링이야.
올림픽의 주 종목 달리기 레슬링 왜 그런 거야. 그다음에 전략은 뭐 이건 지금 우리 전 세계 대표팀들도 전략 훈련을 하긴 하는데 이건 전략 훈련이라기보다 전략 교육이야. 그러니까 상대편 전략을 TV로 영상으로 보면서 뭐 442가 어떻고 433이 어떻고 이쪽에 공격할 때 이쪽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보는 거야. 실제로 이게 필드에서 전략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한두 번 해보지. 그럼 실제로 매번 훈련할 땐 뭘 하냐? 일체면은 한 대여섯 명이 서로 1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뛰어서 공격 상대방의 수비를 뚫고 가느냐? 이쪽에서 센터링 올릴 때 너는 어떻게 포진하냐? 또는 프리킥이 생겼을 때 공격수들은 어디에 포진하고 어떻게 볼을 차느냐? 이게 다 그 영역 전술 훈련들이야. 이걸 제일 많이 해. 수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로마군의 훈련은 이 전술 훈련에 집중돼 있어요. 전술 훈련이 뭐냐?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잖아. 중국 영화에 보면 혼자서 맨날 산속에서 막 수련하잖아. 그런 건 집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 로마군의 강점은 그 개인의 강력함에 있는 게 아니거든. 조직의 강력함에 있는 거거든. 그 조직의 강력함이 그 국면 속에서 100명 단위로 어떻게 발휘되느냐. 이게 죽도록 훈련하는 거야. 자, 제가 이 얘기를 길게 이제 했는데, 저 종북 주사파들, 저 강 건너 있는 저것들, 예? 저것들은 전략은 김정은이만 교시해. 그죠? 그러면 정찰총국이니 뭐니 하는 대남 이 공작 부서들은 전부 전술을 하는 거야. 백인대처럼. 로마의 백인대처럼 전술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특수하게 130만 북한 군 중에 110만 명은 전술 훈련을 해. 나머지 20만 명이 하는 게 개인 훈련 같은 수준의 침투, 뭐 이런 거야. 근데 이 침투도 북한 애들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 적어도 분대 단위의 소전술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군은 거의 대부분 전술 훈련에 집중해 있다고 보면 돼. 반면에 우리는 우리만의 힘으로 북한을 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한미일연합 체제 속에서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전략 훈련을 자주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서로 전혀 다른 타입의 미국군과 한국군과 일본군이 서로 일시에 결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얼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그러면 대개 전략 훈련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하고 도상에서 하고 그러는 거야. 예전에 제가 카투사에 있을 때는 팀 스프리트 훈련을 3번 했거든요. 그거는 전술 훈련이 맞아. 그거는 소대 단위, 중대 단위로 움직이는 훈련이거든. 그래서 실제로 미군의 전투공병하고 제가 있던 전투공병이 결합해서 뭘 하냐? 남한강에 부교를 45분 만에 연결할 수 있냐? 5분 땡겨서 40분 만에 할 수 있냐? 이런 거 하는 거야. 이건 전술이지, 기본적으로. 그러나 남한강에 부교를 띄워야 돼. 아니야, 북한강에 띄워야 돼. 이거는 전략이잖아. 이거는 군 지휘부가 하는 건데 저쪽은 김정은이 혼자서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한미 연합 체제이기 때문에 이 전략 훈련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 전술 훈련을 일부 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각 군에 맡겨져 있는 거야.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자,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북 주사파들. 이것들은 전략 고민 안 해. 왜? 감히 건방지게 어디 전략 고민을 해? 그건 김정은 수령의 몫이야. 지네들은 김정은이의 교시에 따라 너네 오늘은 저녁에 촛불 들어. 그러면 그냥 촛불 드는데 어떻게 드는 게 더 멋있고 폼나게 보일까? 더 많이 보일까? 요 전술은 지것들끼리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개발됐더군요. 보니까 무슨 길쭉한 무슨 이 파이프에다가 초를 서너 개 이렇게 해갖고서 이걸 걷고 이렇게 하면은 촛불이 한 대여섯 명이 드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조잡한 꼼수인데, 근데 어쨌든 이게 걔네들의 전술이야. 아예 없는 우리보다는 낫지. 우리는 그냥 모이자 그러고 말잖아. 우리는 그냥 모이자 그러면 모이잖아. 모이고 한참 웅성웅성 하다가 흩어지잖아. 그러니까 저 종북 우리가 상대할, 당장 오늘 우리가 광화문에 가면 저 종북 주사파들 4시부터 6시 반에 해서 광화문으로 밀고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상대할 저 종북 주사파들은 나름 그런 분명한 김정은의 전략 지침이 있고 그 지침을 받아서 지그들 딴에는 전술적인 여러 가지 훈련과 계획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야. 근데 우리는 어쨌든 대통령 지켜야 되겠으니까 광화문에 가는데 그냥 모여. 그리고 와 소리 질러.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숫자는 많은데, 예? 그냥 흥분해서 막 달려들다가 로마군의 움직이는 바리케이트를 넘지 못하고 쓰러지듯이 우리가 8년 전에 그래서 졌어. 우리가 8년 전에 그래서 진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당장 전투가 벌어졌는데, 광화문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한가하게 전략 짜고 있고 뭐 전술훈련 하자고 우리끼리 따로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우 모여서라도 소리 지르는 수준이라도 우리는 가서 해야 돼. 일단 머릿수로 우리가 압도적인 다수가 돼야 되니까 오늘은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정말 우리 자유파의 지도자들이
아니 우린 또 군 출신도 많잖아. 광화문에 나가면 전부 별들이더라고. 아니 그러면 자유파가 전부 몇 명이다. 좌파들은 전부 몇 명밖에 안 돼. 근데 이러이러한 전략 지침과 전술 훈련들을 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 그럼 우리는 전체가 몇 명인데 이게 조직이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단위로 조직하고 어떤 식의 기본 전술 지침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 정도는 우리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저쪽은 김정은이 지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대통령이 지시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이 자발적인 자유파 중에서 자발적인 지도부가 구성이 돼야죠. 정광훈 목사 한 사람한테만 언제까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쫓아다니는. 그래서 이길 수 있으면 상관없어. 그래서 이길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는 정광훈 목사의 몫이 있고 또 우리 아미고는 아미고의 몫이 있고 또 권영희 장관을 비롯해서 자유파의 정말 연륜이 깊은 이런 지도자들은 그들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견 활동가들은 그 지도부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 영역을 확실하게 맡아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맡은 부분은 뻥끗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앞으로 제가 자꾸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라도 이 자유파가 그냥 많이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이 모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분명한 전략 지침과 전술 원칙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투쟁하는 그런 자유파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 거기에 우리 아미고 회원들이 가장 선봉에 나서서 행동을 저하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아주 두 가지로 설렜어. 하나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동네마다 석전이라는 게 있었어. 석전 아세요? 돌 던지면서 싸우는 거. 동네끼리 패싸움 하는 거. 경상북도 영천의 석전놀이가 유형문화재가 그래요. 아주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어느 동네나 옆 동네하고 좀 시끌시끌 하거든. 그런데 야 그거 평소에 싸우지 말고 1년에 한 번 날 잡아서 화끈하게 붙자. 이날만은 돌멩이 맞아서 머리 깨져도 서로 책임 묻지 말자. 이렇게 딱 약속하고 딱 하룻밤 싸워. 그게 되게 대보름날 전후에서 있거든. 예, 그러면 그 석전날이 다가오면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니까 앞에 서서 싸움을 하거나 일을 구분이 못 되지만 막 한편으로는 막 설레고 나도 전장에 마침내 뛰어드는 거니까 또 한편으로는 사실 겁도 나. 그리고 한 며칠 전부터 어머니가 계속해서 야 너 제발 앞에 서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셨잖아요.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야 내일 모레 뭐 너네 돌싸움하냐? 그러더니 야 하려면 말이야 아예 안 나가는 게 좋은데 하려면 맨 앞에 서라 그러는 거야. 맨 앞에 서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어중간히 뒤에 섰다가는 더 맞는데 뒤에서 던지는 놈한테 맞고 앞에서 더 맞고 화끈하게 맨 앞에서 싸우면 다쳐도 얼른 병원에 먼저 가니까 덜 다친다 그래. 그런 약간의 설렘이 있어요. 예, 뭐 우리 대통령의 탄핵을 하겠다는 저자들과 나라의 운명을 걸고 지금 전장에 나가는 심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늘 그런 싸움은 맨 앞에 서야 돼. 어중간하면 더 맞아. 라고 하는 제 선친의 가르침이 지금도 들려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설레임은 제가 참 좋아하는 김대년 장관인데 저랑 친구 사이예요. 58년 개띠야. 지난번에 여기 초상화 그림 정말 제일 어려운 게 초상화라 그러잖아요. 인물화. 그거 저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안 된대. 뭐 좀 더 손도 좀 다듬어야 되고 그렇다고 요즘 뽀샵 하듯이 그렇게는 안 했겠죠. 예, 뭐 액자도 좀 하고 해야 된대. 그래서 지금 준비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 선물 받아야 돼. 김대중 장관 박수로 모실게요. 자. 제 마음속에 우리 박사님은 진짜 너무나 훌륭하시고 크신 분인데 또 영혼한 또 너무나 또 젊으셔요. 저하고 이제 58년 개띠 동갑이신데 얼마나 젊으십니까? 열정적이고 정열적이시고 그래서 그런 제 그린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아주 미남으로 그렸어요. 젊으세요. 아닙니다. 예, 제가 포장을 따로 못 해드렸는데 예, 제가 이렇게 어이구. 아, 진짜 멋있어요. 네, 정말 멋있어요. 예, 젊을 때 모습이고. 그럼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나이가 더 들었다는 거예요?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원래 화가들이 좀 게을러서 원래 저 벙커 갤러리에도
게시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제가 스캔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적당한 시기에 할 것이고 일단 박사님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증정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나왔으니까 1분만 예, 잠깐 그러세요. 말씀드릴까요? 약간 저는 그 우리 여기 함께 하신 아미고 회원님들 그 자유 대한민국 사랑하시고 또 고성국 TV 열렬히 시청하시고 또 고성국 박사님들도 사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정말 뵙고 싶었어요. 뵙고 싶었고 저는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공직 퇴임한 후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그림과 글을 창작하면서 이제 제 고향 파주에서 묻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참 많이 어수선하고 힘들잖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자기를 스스로 다스리고 추스리는 방법이 있죠. 각자가 이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고 있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이곳, 이 잔디밭에 와서 마음이 흔들릴 때 저 북한 땅을 보면 제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너무 풍요롭게 살고 있구나,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고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제가 또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 동포도 불쌍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 형편없는 일부 그 정치인들 아주 한심하고 수준 낮은 정치인들의 작태가 원망스럽고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한 10분만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 모든 마음이 평온해진다. 또 하나는 힘들 때, 흔들릴 때, 불안할 때 저 고성국 TV 진짜 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전 날짜 체크해가면서 봅니다. 쭉 해서 동그라미 치고 체크하고 완자가 제가 아까도 있지만 제가 너무 꼼꼼한 성격이잖아요. 다 보지 않으면 완자를 제가 안 써요. 다 본 거는 완자 써서 이렇게 물론 못 볼 때도 있습니다만 시대를 꿰뚫는 우리 고성국 박사님의 진짜 명철한 논리와 지식 이러한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첫째는 여기 와서 보고 두 번째는 고성국 TV를 꼭 본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박사님 제가 이 제목은 제가 좀 나름대로 정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자유민주, 자유우파의 어떤 그러한 뿌리가 굳건히 내려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엄중한 분단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이걸 많은 정치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사님과 함께 이 자유민주 통일을 함께 이루는 그날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 꿈은 이건 중간 단계고 이 자유민주 사상의 뿌리를 박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 자유민주 세계 질서 아래에서 중추국가 되는 날 그날까지 우리 박사님께서 많이 이끌어 주시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기 있지만 우리 아미고가 100만 원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자리가 다시 결의를 다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그림보다도 좋은 말씀을 하시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마음이 좀 심란하고 할 때 여기 와서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 그러셨는데 심란할 수밖에 없죠. 제가 김대년 장관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어느 부처 장관인가 궁금하실 텐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냈어요. 그 사무총장이 장관입니다. 예, 그리고 상근직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가 정말 믿고 못 믿잖아요. 그 위원장은 상근이 아니에요. 대법관 출신인데 그냥 비상근이야. 실제로 거의 모든 일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상근하는 상임위원 그 사람도 장관급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도 장관급이에요. 우리 김대영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까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들어서면서 온갖 구박과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쫓겨났어. 그래서 사표를 냈거든요. 그 후부터 중앙선관위가 좌파들의 마귀, 소나기에 굴러떨어져서 우리가 지금 아는 그런 선관위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김대년 장관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할 때까지만 해도 국가기구에 대한 그 신뢰도 조사를 매년 하잖아. 선관위가 1위였어요.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는 뜻인데 그게 지금 제일 못 믿는 기관으로 전락했잖아. 예. 그러니까 김대년의 책임이 커. 왜 그때 쫓겨나가지고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본인이 힘든 건 힘든 거지만 자신이 못남았던 그 국가기구가 신뢰도 1위 기구가 신뢰도 바닥으로 추락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좌파들한테 오염되고 왜곡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데 그걸 어디다가 공개적으로 얘기도 못하고 자기가 못나왔던 조직에 대한 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거를 속으로 사귀느라고 아마 그렇지 그랬을까 이게 열어보면 속이 시커멀 거야. 예.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멋진 예술로 이렇게 승화시키고 이렇게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김대중 장관 작품을 보고 제가 주필려 있는 아시아 투데이 잡초 이야기라는 걸 연재를 이제 세상에 잡초가 어디 있어요? 다 이름이 있는데 당장 우리한테 별로 도움을 안 줄 것 같으니까 그냥 잡초 불러버리고 이름 몰라서 불러버리고 그 잡초로 불리는 풀들 꽃들이 얼마나 화냈겠어. 예? 근데 그 잡초가 바로 우리와 같은 정말 우리 힘없는 민초들 서민들과 같은 그런 근데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아시아 투데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 그림 만평이죠. 그걸 통해서 글과 그림을 함께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대년의 잡초 이야기 이 코너는 뭐 정말 많은 분들한테 꼭 알려야 될 그런 아주 멋진 컨텐츠다. 그 말씀도 제가 같이 드릴게요.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고 그래 오늘 우리 파주에서의 아미고 모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광화문으로 빨리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갑시다.